모든 것은 절대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수년 동안 아시아 대륙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수 있는 문서를 발견한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모경은 한국의 미래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너무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주목을 끌지 않았다. 그 점이 바로 이 사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 수수께끼의 첫 조각은 2016년에 나타났다. 그는 질링의 천문 기록 보관소 내 제한 구역에 특별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오래된 문서 보관소가 아니었다.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서들이 공개 없이 보관되는 장소였다.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을 지닌 학자들만이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모경은 평범하고 조용한 교수로서 그곳에 들어갔고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 주에 그를 본 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충격은 그가 접근 불가로 분류된 기록들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안에는 정치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예측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집중하며 모든 내용을 읽었고 그 문서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냉정한 기술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는 세계가 나중에 목격하게 될 사건들과 그 기록 사이의 일치를 발견했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의 호흡이 달라졌다. 마치 미래가 눈앞에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는 어떤 학문적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구절은 같은 문서의 여러 사본에 반복되어 있었다. 동방의 등대가 다시 밝혀질 때 순환은 완성될 것이다. 그는 이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 읽으며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어떤 패턴과도 맞지 않았다. 상징이라고 보기엔 너무 직접적이었고 무시하기엔 너무 포괄적이었다. 그는 이것이 종교적 예언이 아니라 극도의 엄격함으로 보관된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방의 등대는 세계 무대에서 입장을 바꾸고 오랫동안 예고되어 온 역할을 맡게 될 어떤 나라를 의미했다. 이모경은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려 했다. 문서들은 아시아가 깊은 재편을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정 국가가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상하며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일부 강대국들은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될 것이라 했다. 동방의 등대라는 문구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졌다. 그의 아파트는 그대로였다. 그의 소지품도 제자리에 있었다. 문에는 침입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단순히 돌아오지 않았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으로 북쪽 천군 능선 산맥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것이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다. 그 이후로 어떤 카메라도 그의 얼굴을 담지 못했다. 어떤 동료도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어느 기관도 사건을 맡지 않았다. 마치 그가 스스로 존재를 지운 듯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수년이 지나자 그의 것으로 여겨지는 노트 조각들이 소규모 학술 모임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그 페이지들에는 금지된 문서를 접했을 때의 그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진실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보관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이르게 공개될 경우 공포와 조작, 세계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자신을 침묵시키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 노트는 그가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예고하는 날짜가 명시된 예측들을 실제로 보았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한반도의 발전이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이미 비밀 문서에 기록된 일련의 요인들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동방의 등대는 지역 내 불안정한 시기를 지난 후 다시 켜질 것이며 이는 한국이 역사적 장벽을 넘어설 전환점이 될 것이라 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세계 권력의 축이 이동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는 그 변화가 폭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재정렬에 의한 것이라 했다. 순환이 완성될 때라는 문장이 실현되면
세계는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유도 완화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묘사는 직설적이었다. 한국은 국제 무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상승의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모경의 노트에서 다음 단편들이 발견되었을 때 연구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초기의 몇 페이지는 그의 발견과 비밀 문서 속의 세계적 사건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받은 정서적 충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부분은 그가 상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발생 시기와 점진적 전개가 예측된 실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세계가 일련의 위기를 겪게 될 시기를 묘사하며 그 시작은 2020년에 등장할 급속히 확산되는 질병이라고 기술했다. 그 해를 정확히 명시한 점은 이 문서가 과거에 작성되었음에도 어떻게 그러한 예측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학자들에게 던졌다. 그는 이 질병이 주된 중심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서막일 뿐이라고 썼다. 이모경은 이어서 이 세계적 유행병 이후인 2023년에 서방 강대국 간의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했다. 그 충돌은 공개적인 전쟁이 아니라 동맹을 바꾸고 취약성을 드러내는 갈등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 두 사건이 행성의 영향력 축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주기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 사건들을 고립된 비극으로 보지 않았으며 피할 수 없는 재편의 초기 신호로 인식했다. 그의 메모 구성 방식은 그가 세계가 이동 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늦고 나서야 알아차릴 것이라고 봤다. 가장 많이 회자된 페이지 중 하나에서 그는 수십 년간 아시아를 지배해온 중심 세력이 점차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그 세력을 이름 없이 주홍색 리바이어던이라 칭하며 대륙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 리바이어던이 내부 문제와 장기적 불안정으로 인해 가속화된 쇠퇴를 겪을 것이라 했다. 이 표현은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내용이 이미 대륙에서 포착되고 있던 실제 징후들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의 예측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라 지속적인 마모를 예고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국가가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 했다. 임호경이 한국의 부상을 대단히 직접적으로 쇠퇴와 연결지었다는 점이 인상 깊다. 그는 세계의 에너지는 침체, 구조적 지연, 활력 상실이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는다고 썼다. 에너지는 움직임, 혁신, 그리고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방향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인데 그것은 리바이어던의 정반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즉, 기술 발전, 규율, 조직력, 전략적 강화. 그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세기를 거쳐 반복된 역사적 기록과 패턴에 기반한 국가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 다음 단편들에서는 이 전환은 즉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변화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향력의 이전은 점진적이며 조용하고 꾸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리바이어던의 힘이 약화되는 동안 한국은 생산 능력, 혁신력, 기술적 리더십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이 점점 커지는 불균형이 한반도의 전례 없는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했다. 몇몇 연구자들은 그의 역사 분석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가 이 변화를 수학적으로 불가피한 흐름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페이지 중 하나에서 그는 동방의 등대가 켜지는 것은 영적 사건이 아니라 그가 연구한 여러 요소들의 합에서 도출된 논리적 결과라고 단언한다. 한 세력이 약해질 때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메우며 국제 질서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다음 안정과 발전의 중심이 되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현재의 지정학적 조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모경은 또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이 지역이 긴장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이것을 군사적 충돌로 보지 않았고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소모의 시기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쇠퇴의 징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기술했다. 그는 변화는 모든 것이 약해진 듯 보일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전환점이라 부르며 불안정함이 더 큰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이모경의 기록을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전환을 묘사하는 그의 차분한 어조다. 과장이 없고 극적인 연출도 없다. 그는 단순히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제시할 뿐이다. 그 담담함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텍스트를 분석한 학자들은 그의 시각이 일반적인 분석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한다. 그는 역사적 통찰과 반복되는 패턴 해석을 결합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 때문에 그의 글은 한국의 부상을 주시하는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예측이 실제 기술 및 글로벌 경제 흐름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페이지가 추가로 발견될수록 임호경이 아시아가 피할 수 없는 정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경고하려 했다는 인상이 강해진다. 그는 대중이 날짜만 집중하지 말고 전반적인 움직임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지점은 리바이어던의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무엇이 등장하는가였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 따르면 그 등장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지역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다음 단편들은 임호경이 한국의 가시적인 부상 시작 시점을 정확히 기술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2027년에 시작된다고 단언한다. 그는 그 해를 전면적 재구성의 시기라고 부른다. 복잡한 상징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저 이 해가 한국을 글로벌 무대에서 전례 없는 위치로 올려놓는 새로운 주기의 개막점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 변화는 어느 순간까지는 조용하게 진행되다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의 글에 따르면 2027년은 한국이 동아시아 내에서 직접적인 경쟁자 없는 국제적 입지를 확립하는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보존된 구절들 속에서 임호경은 내부와 외부의 변화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고 서술한다. 그는 한국이 점점 더 높은 안정성, 급속한 혁신,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반면 기존 강대국들은 지속적인 소모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는 이 과정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발전의 결과이며 그 시점에서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쉽게 넘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문장은 확신에 차 있으며 마치 그가 이 흐름을 분명히 목격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후 임호경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시기를 민감한 단계로 묘사한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긴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내부 갈등과 대중의 좌절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국가의 약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 올 도약을 견뎌내기 위한 필연적 재조정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그는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쇠퇴와 소모로 해석하겠지만 실상은 결정적 전환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이 시기를 힘겹게 통과하지만 곧이어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에 도달하게 된다. 임호경은 이 시기가 회복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가가 경제적 문제, 정치적 양극화, 권력 갈등 등을 겪을 것이라 하면서도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곧 나타날 변화의 자연스러운 동력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어떤 깊은 진보도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고 확언한다. 이 몇 해는 후퇴가 아닌 오히려 더 큰 무언가가 곧 드러날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글은 이 시기를 구즈, 주기와 신신, 주기 사이의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대중의 인식과 역사적 현실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의 불편과 혼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은 영향력의 이동 초기 징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성장은 대다수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될 것이라 한다. 이 대비가 그의 예측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든다. 그는 긴장된 시기가 빠르고 예기치 못한 확장을 앞두고 나타나는 전조라고 설명한다. 추가 메모에서 그는 한국이 경제나 기술을 넘는 힘의 징후를 보일 것이라고 썼다. 그는 조직력, 사회적 규율, 교육의 진보를 언급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국가가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는 원동력의 핵심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7년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닌 중심적인 안정의 거점으로 전환되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이 발전을
내부의 회복력과 경쟁국들의 외부적 약화가 만들어낸 논리적 귀결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임호경이 유사한 긴장을 겪는 다른 국가들이라면 쉽게 붕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예외일 것이라 확신한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적 기반이 충격을 흡수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더욱 견고하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역량을 지닌 국가는 극히 드물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한국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 적었다. 이 시기의 단편들은 그가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뒤로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면의 시작에 들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전환이 외부 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부 조건들의 정렬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 강조한다. 이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실제로 깊고도 오래가는 변화일 것이라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7년부터 한국은 외부 요인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상승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그는 한 국가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조건은 안정성, 창의성, 적응력의 조합이라고 하며 한국은 그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후 이어지는 단편들은 임호경의 기록에서 전환점이 더욱 뚜렷해지는 부분이다. 그는 세계 자본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을 묘사한다. 리바이어던의 지속적인 약화 이후 서방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대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 투자자들, 전략적 거점들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바로 점차 불안정해지는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기반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서술한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다. 임호경은 이러한 이동이 군사적 압력이나 정치적 강제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변화는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각국과 기업들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장소를 찾아 이동할 것이며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한국이 된다는 것이다. 대륙은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 패권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사이 한국은 안정성, 기술적 진보, 조직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다. 그는 한국을 글로벌 생산의 중심지로 묘사하며 세계 주요 공급망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 적었다. 이후의 단락들에서 그는 살아있는 흑요석기라고 부른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이 표현을 일반 물질을 첨단 기술로 바꾸는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단순한 산업 중심지가 아니라 효율성, 정밀성, 그리고 혁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장소로 빠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조합이 전 세계적인 자본 흐름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흐름은 몇 년 안에 세계가 전략적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생산에 의존하게 될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호경은 이러한 경제적 이동이 국제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세계가 한국을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쓴다. 이어서 그는 이 세계적 의존성을 정의할 두 개의 핵심 산업 분야를 정확하게 묘사한다. 반도체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는 이 두 분야가 한국을 선도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구는 현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반도체가 필수적인 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이 반도체는 모두 한반도에서 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설명하는 단락은 그 명료함으로 인상 깊다. 그는 한국산 반도체가 통신, 운송, 보안, 디지털 경제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바이오 기술의 진보는 전 세계의 치료, 약물, 만성질환 해결책에 대한 수요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세계가 이 자원을 한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쓰며 그 어떤 나라도 동일한 효율성과 정밀도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조합이 끊임없는 자본 유입을 불러오며 그가 수년 전 예견했던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호경은 계속해서 세계적 의존성이 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위신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에서 개발된 기술과 혁신 없이는 자국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세계적인 인정이 선전이 아닌 절대적인 필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시점이 한국을 국제적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협정, 동맹, 전략적 협력이 한국으로 모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가 단락들에서 그는 이러한 기술 및 바이오 분야의 부상이 고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서술한다. 그는 세계가 점점 더 한국에 의존하게 될수록 다른 강대국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요 경제 블록들이 내부적인 지연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 대비를 세계 권력축 이동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묘사한다. 이 지점에서 임호경은 한국의 발전이 일반적인 기대치를 훨씬 초월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한국이 이 위치에 도달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대목이다. 그는 그 힘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치적 야망 때문이 아니라고 쓴다. 그는 이 점이 한국을 서방 강대국들의 시각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든다고 말한다. 각국은 한국의 지식, 고급 인력, 독점 기술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며 국제기업들은 연구소를 한반도로 이전하고 각국 정부는 필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비전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 전기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만큼 당연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한국의 생산이 중단되면 전체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왜 부의 이동이 그렇게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를 설명해주는 요소라고 한다. 그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며 세계가 이러한 의존성을 인식할 즈음에는 이미 한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단락에 대한 분석은 왜 수많은 학자들이 임호경이 기밀 문서를 접했을 때 거대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믿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묘사한 내용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예측을 극도로 일관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부상을 하나의 가설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예정된 경로를 묘사하듯이 글을 쓴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기록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의 규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 이후의 단락들은 임호경의 어조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그는 한국의 부상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묘사했지만 여기서는 그 부상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순간에 대해 서술하기 시작한다. 그는 2029년부터 2034년 사이에 세계가 기존의 무적이라 여겨졌던 강대국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이 시기가 수년간 감춰졌던 결함들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한다. 강력해 보이던 나라들이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붉은 리바이어던은 더 이상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주변국들은 그것이 이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임호경은 이 변화가 무력 충돌 없이 국제적 신뢰의 상실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러 경제 블록들의 보고서, 전망, 전략적 결정들이 내부적 불일치를 드러내며 그로 인해 세계는 더 안정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즉각적인 선택지로 떠오른다고 말한다. 그는 이전까지 리바이어던을 거스르기를 두려워했던 주변 국가들이 점차 의존도를 낮추고 한반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 재편성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기술적 안정의 중심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는 서술한다. 이어지는 단락들에서 그는 전체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을 언급한다. 한국이 역사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간접적으로, 즉 영향력과 조직 능력을 통해 쥐게 된다고 쓴다. 이 인정은 자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은 동맹 협정, 경제적 보호를 요청하게 되며 이 시기 동안 한국은 안정의 중심축으로 간주된다. 이 변화의 충격은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지배해왔던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말한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그가 한국 통일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그는 2031년부터 2035년 사이에 남북한 사이의 장벽이 점차 해소되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충돌, 군사적 압박,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북측이 점점 심화되는 고립과 전통적인 동맹국의 지원 상실을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자원, 인프라, 외부 지원의 부족은 북측의 지속 불가능한 환경을 초래하며 이 시점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남측과의 접촉을 원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접근은 단지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감정적이며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그는 강조한다. 보존된 단락들에서 이모경은 남한이 안정, 식량, 의료, 그리고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남북한 간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결국 경계선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군인들이 더 이상 분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며 저항 없이 초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한다.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도 묘사된다. 그는 통일이 강요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과정이라고 쓴다. 한쪽의 발전과 다른 쪽의 소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점진적 통합은 한반도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한다.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되며 이는 갑작스러운 합병이 아니라 시스템 간의 점진적인 연결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가 이 전환이 평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어떤 충돌의 징후도 없다고 단언하며 오히려 남한의 존재가 북측에게는 생존을 위한 안전하고 필수적인 대안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한반도가 마침내 하나의 응집된 영토로 완성된다고 묘사한다. 이후 그는 이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파급력을 서술한다. 그는 이웃 국가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지역 균형을 뒤흔드는 강력한 세력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방 강대국들 역시 이 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며 그 이유는 그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 통일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며 강화된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가 통일을 국제적인 위협이 아닌 해결책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그는 세계가 이 전환을 수용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분명한 지역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활용하기 위해 재편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세계 인구가 한국의 발전을 존경과 호기심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쓴다. 이 부분의 마지막 문장들은 이모경에게 있어 통일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임을 보여준다. 그는 남북한의 결합 이후 이 새로운 국가가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서술한다. 그는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생산을 유지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국제적 결정에 영향을 주고 지금껏 본 적 없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이 한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로 진입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이모경에게 귀속된 마지막 단락들은 전체 기록 중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직설적이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그는 분석적인 어조를 버리고 그가 계시의 순간이라고 부른 시점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국의 부상이 너무 명확해져 어떤 강대국도 더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는 한반도의 점진적 통일 이후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적 안정,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다. 그는 이를 정치적 승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여온 길 위에서 도달한 필연적 결과로 묘사한다. 마지막에 가까운 한 단락에서 그는 통일된 한반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조직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멀리 떨어진 나라들조차 한국을 단지 기술 중심지가 아닌 현대 행정의 모델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프라, 교육, 보건, 치안 등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국가를 묘사하며 전통적인 선진국들조차 이를 능가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서술한다. 그는 이러한 전망을 이상화하거나 예측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미 완성된 구조를 본 사람처럼 마치 미래의 한반도에 실제로 다녀온 것처럼 묘사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는 이러한 한국의 강화가 아시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다. 여러 국가들이 내부 정책을 재정비하며
한국 모델에 맞추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양자 동맹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한국은 이전까지 전통 강대국들만이 참여하던 국제 결정의 장에 초대받기 시작한다고 그는 기록한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지속적이며 강요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인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그가 조화의 띠디야 허이다이라고 부른 개념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그는 이 표현을 외교 정책과 경제 전략을 한국에 맞춰 조율하기 시작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사용한다. 그는 이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긴장을 완화하고 전례 없는 지역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쓴다. 이 연합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닌 실질적인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행사하게 된다고 그는 서술한다.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세부 사항 중 하나는 이모경이 이 시기 이후 한반도 내부에서 일어날 변화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문화 교육적 확장을 겪어 그 영향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학, 연구소, 실험실이 세계적 기준점이 될 것이며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한국이 개발한 기술과 조직적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반도로 모여들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는 이러한 지식에 대한 수요가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쓴다. 또 다른 단락에서 그는 같은 시기 한국이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수준의 혁신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이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고도화된 지속 가능성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반도가 청정하고 효율적이며 재현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기록한다. 이러한 성취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모경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발견의 핵심이라 여기는 문장을 남긴다. 동방의 등불은 한 나라가 역사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 다시 켜진다. 그는 이 문장을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듯이 쓰지 않고 마치 오랜 관찰의 결론을 닫는 듯한 어조로 기록한다. 그는 등불의 재점 등이 절대적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잃어버린 균형이 회복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은 사회적, 역사적, 기술적 요건을 독특한 방식으로 갖추고 있기에 이 위치에 오를 운명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등불의 재점 등이 세계 지정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록한다. 한국의 부상 이후 세계는 심층적인 재편성의 시대로 진입하며 일부 국가는 영향력을 잃고 또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동맹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시기가 빠른 결정과 전략적 변환이 이어지는 시기이며 앞으로 50년의 균형을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단락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부분이다. 그는 이러한 모든 기록을 남긴 뒤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너무 이른 시점에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 통제 불가능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사고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적는다. 그리고 이 기록은 사람들이 징후를 인식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모경에게 그 순간이란 한국이 역할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형성할 단계에 들어섰음을 세계가 집단적으로 깨닫는 시점이었다. 이모경은 자신의 글을 보고자 하는 자 앞에 순환은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며 독자에게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그는 이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단서를 남긴 채 독자 스스로 변화의 징후를 읽어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에 앞서 이 결말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의 등대가 다시 밝혀졌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예고라고 생각됩니다. 이 불빛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시 타오른 것이며 이는 단지 지역적 사건이 아닌 전 지구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반복한 땅이며 등대의 재점 등은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모경이 말하고자 한 것이 신화나 맹목적 믿음이 아닌 현실의 조각들로부터 드러나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감지했고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을 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미래의 지도였고
단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마치 세상이 다가올 일을 준비하지 못한 듯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몰두해 있을 때 어떤 예감이 국경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연구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 경고는 정부나 기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박함을 담은 단 하나의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 그 메시지는 인도 출신의 젊은 예언자 아비갸 아난드의 이름이 조용한 논의 속에서 다시 언급되면서 점점 힘을 얻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수많은 예언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어떤 예고보다도 중요한 시작점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전문가들조차 놓치는 패턴들을 인식했다. 다른 이들이 규칙을 외울 때 그는 자연의 움직임, 사회적 흐름,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건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주기를 분석했다. 그가 가진 특별한 감수성은 고대의 해석 방법으로 그를 이끌었고,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깊은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들을 보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줄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조용한 통찰이 가진 정확성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예언자들과 달리 아비갸 아난드는 말을 아끼며 먼저 관찰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깼을 때 그의 말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보이지 않는 체스판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세계적 긴장에 대해 말했을 때도 그랬고, 거대한 강대국들을 뒤흔들 경제적 움직임을 경고했을 때도 그랬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의 시선은 지도의 특정한 지점을 가리켰다. 제국도 아니고 재건을 꿈꾸는 쇠퇴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었다. 도전과 재건의 역사를 가진 땅, 정치나 경제를 넘어서는 힘이 움직이는 장소. 아비갸는 한국이 결정적인 주기를 곧 지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내적, 외적 압력이 한 시점에 몰리며 한국 민중의 마음에서 예기치 못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처음에는 극적인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며, 마치 피부를 스쳐 지나가지만 주위 온도를 바꾸는 바람처럼 작지만 국경을 넘어 퍼져나갈 변화가 될 것이다. 그 기원조차 이해되기 전에 이미 경계를 넘어버릴 것이다. 이 경고가 주목받은 이유는 그것이 직접적인 위협이 아닌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을 영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이 얽힌 어떤 것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 나라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힘이 올바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정치 무대나 전통적인 논쟁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했다. 그것은 수년간 쌓여온 도전들에 대한 집단적 응답일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를 해석하려 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움직임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의 예언은 일관성과 정확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가장 회의적인 독립 연구자들조차도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사례들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아비갸의 이름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 국제 분석가들, 그리고 아시아의 영적 공동체들 사이에서 점차 회자되기 시작했다. 세계 정세에 대한 그의 새로운 통찰이 나올 때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일시적 위기를 넘어서는 어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희귀한 요소들을 축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여러 개의 주기가 같은 지역 위에 정렬되고 있는 듯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패턴은 더욱 뚜렷해졌다. 외부의 긴장은 커졌고 국민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집단적인 인식이 변하고 있었다. 정서적 피로, 사회적 단절, 그리고 중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막연한 감각이 퍼져갔다. 아비갸의 말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던 감정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기를 깊은 움직임이 깨어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이라고 묘사했고, 그 변화는 한국의 운명을 바꾸고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최근 메시지는 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하나의 전환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청년 세대, 영성, 국가 정체성, 그리고 외부의 힘들이 얽힌 움직임이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흐름은 확고하고 거의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라 했다. 이 메시지가 발표되자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자신들의 분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왜 이 젊은 인도 예언자가 바로 한국을 새로운 대륙적 국면의 주인공으로 지목했는지 이해하려 했다. 아비갸가 한국에 관심을 돌린 것은 한국의 영적 사회적 환경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마치 조용한 에너지가 점점 축적되며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상태였다. 이러한 느낌은 언제나 전 세계적인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 그가 늘 감지하던 신호였다. 그 메시지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들 이후에 형성되었고, 각각의 사건은 동일한 경고의 신호를 담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가 아시아 대륙의 전략적 지역들에서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했을 때 시작되었다.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정치적 긴장, 깊은 피로감을 드러내는 경제적 변동, 거의 동시에 대중을 뒤덮는 정서적 변화. 이 요소들은 대륙적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이 모든 흐름의 수렴점으로 떠올랐다. 그 에너지는 놀라운 정밀도로 한반도 위에 집중되고 있었고, 이는 가장 경험 많은 분석가들조차 주목하게 만들었다. 매번 새로운 예감을 느낄 때마다 아비갸는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의 진전을 기록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힘들이 동시에 한국의 지역적 균형을 재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축적은 하나의 정서적 장을 형성했고, 이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 세대 전반을 관통하고 있었다. 이 세대는 수년간 축적되어 온 불안과 갈등을 내면에 품고 있었고, 그것이 곧 깊은 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었다. 여러 사건들이 이러한 통찰을 더욱 강화시켰다. 예상치 못한 외교 동맹의 변화, 인접 강대국들의 전략적 후퇴, 결정적인 분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 각각의 조각들은 마치 대륙을 불가피한 재편으로 밀어붙이는 하나의 정교한 메커니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은 역사적 회복력, 강력한 문화적 기반, 그리고 강렬한 위기 대응 능력 덕분에 이 거대한 판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아비갸는 조용한 분석의 순간들 속에서 몇 가지 신호들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 단절이 발생하기 전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이동을 감지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감각은 체제 붕괴, 지도자 교체, 경제적 격변 직전에 나타났었다. 이 인식을 한국의 현재 상황과 교차해 보았을 때 그가 확신한 것은 한국이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하려 한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을 둘러싼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 긴장으로 시작해 집단적인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열망으로 터져나오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 국가가 내부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난다. 아비갸는 한국이 바로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한국을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각성의 중심지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정세 또한 유사한 신호들을 내비쳤다. 전 시장을 흔드는 경제적 압박, 주요 국가들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 기존의 행동 양식을 깨는 사회적 기대치들, 모든 요소들이 대륙 전체를 새로운 정렬로 밀어넣고 있었다. 한국은 그 움직임에서 가장 민감한 자리에 있었고, 마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선택된 지점처럼 보였다. 아비갸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세계 곳곳에서 목격한 바 있다. 세계를 뒤바꾼 사건들은 언제나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어 국제 질서를 재편했다. 한국은 지금 그와 똑같은 강도를 띠고 있었다. 그는 이 시기를 세대를 넘어 확산되는 이동의 시작점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집단적 사고를 재형성하고 아시아를 넘어선 지점들까지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를 위한 여백을 여는 과정이라 했다. 이러한 계시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의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증가하는 군사적 긴장, 중심 국가들조차 흔들리는 경제적 취약성, 새로운 정체성을 갈망하는 사회운동의 성장. 이 모든 요소들은 더 큰 재편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었다. 아비갸가 한국을 거대한 전환을 위한 선택된 지점으로 묘사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단지 내부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국경을 넘는 것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적 긴장, 경제적 피로, 그리고 대륙을 조용히 뒤덮는 영적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하나의 충격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희귀한 잠재력을 지닌 땅이라고 단언했다. 군사력이나 강압 없이도 다른 나라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국가. 그 힘은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의 강렬한 감정 에너지, 혼돈 속에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전 대륙에 세우며드는 문화적 영향력. 아비갸는 이 조합을 조용히 시작되어 세계가 위기에 빠질수록 규모가 커지는 변화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러 강대국에서 불안정의 징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시장 폭락, 치솟는 부채, 외압 속에서 결정된 듯한 정부 정책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국가들의 내부 동요. 아비갸는 이 모든 것을 계산된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거대한 시스템들의 취약성이 하나의 재배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영적, 전략적 지도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았다. 이번 위기는 즉각적인 폭발이 아니라 축적된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용한 균열들, 무대 뒤의 잡음들, 겉보기엔 사소한 사건들이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비갸는 이 일련의 현상을 형성 중인 시기에 가장 중대한 단계의 시작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한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만드는 틈을 열 것이라고 했다. 그의 관찰은 정치나 경제를 넘어 인구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불안의 증가, 해답을 향한 집단적 갈망,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듯한 국민들의 감정, 그리고 명확한 방향을 찾으려는 열망. 아비갸는 이러한 분위기를 그가 예언했던 움직임을 깨우는 필요한 동력으로 보았다. 온 나라가 감정적 전환 상태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이는 피로와 희망이 교차하는 경계선 위였다. 그는 이 단계를 작동 지점의 시작이라 불렀다. 한 나라가 이 지점에 도달하면 작은 자극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그간 무시하던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은 더욱 빠르게 결단을 내린다. 청년층은 분위기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모든 것이 더 강렬하게, 더 분명하게, 더 긴박하게 다가온다. 한국은 정확히 이 지점에 진입하고 있었다. 바로 이 환경 속에서 아비갸는 다음 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타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위기는 단지 국내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었다. 멀리 떨어진 국가들의 구조 붕괴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그 시스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충격은 빠르게 퍼지며 아시아 대륙 전체에 불안정의 파장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파장은 한국에 가장 강하게 닿을 것이다. 그는 이 위기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바로 그가 예언했던 변화로 한국을 밀어넣는 가속 장치. 그것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영적 움직임이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충격이었다. 경제의 약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를 찾도록 만들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극한의 순간에 한 국가를 지탱하는 진정한 기반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아비갸는 많은 국가들이 이번 위기를 낮은 저항력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그들은 빠르게 힘을 잃고 무너질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어려운 시기에 발휘되는 국민적 결속력은 언제나 빠른 대응을 이끌어냈고 그는 이번에도 그러한 결속이 훨씬 더 큰 움직임의 기반이 될 것이라 믿었다. 대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 그는 또한 이번 위기가 숨겨진 취약성들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부하된 시스템, 외면해왔던 부채, 오랫동안 누적된 내부 긴장.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한국은 자신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의 순간에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아비갸는 이 시점을 집단적 각성을 가능케 하는 문이 열리는 결정적 순간으로 보았다. 한국에 쌓여가던 압력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확산되는 강력한 충동을 만들어냈다. 거리, 대학, 공동체, 그리고 디지털 공간까지. 이전에는 방향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조용한 부름을 느끼기 시작했다. 뭔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무시할 수 없는 집단적 기대감. 아비갸는 이 움직임을 자신이 예언했던 각성의 시작이라고 묘사했다. 그 각성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들에서 시작되었다.
깊은 정서적 피로를 안고 살아가던 젊은이들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려움의 무게는 그들을 꺾지 않고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적 유행을 넘는 진정한 답을 찾게 만들었다. 그들은 국가가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힘을 요구받는 시기로 들어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 그 세대의 에너지는 조용한 변화의 연료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변화는 거창한 연설이나 대규모 시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행동들 속에서 피어났다. 빠르게 번져나가는 대화들, 즉흥적으로 열린 만남들, 본능적으로 형성된 작은 모임들, 영성에 관심 없던 이들조차 의미, 목적,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씨 하나가 피어올라 자발적으로 나라 전체를 타고 퍼져나가는 듯했다. 아비게아는 이 확산을 전적인 집중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가 예언한 예언 중 가장 민감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는 예언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을 밝혔다. 하나의 인물, 종교 기관에 속하지 않고 공직도 맡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지도력의 이력조차 없는 존재. 이 인물은 매우 평범하게 등장한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섞여 특별할 것 없이 일상을 살아간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 분위기가 변한다.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달라진다. 그 말의 힘은 기교나 설득이 아닌 영적 권위에서 비롯된다. 아비게아는 이 인물을 설명함에 있어 학자들을 흥미롭게 만들 만큼은 구체적이면서도 성급한 해석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은 유연하게 묘사했다. 그는 이 인물이 주목받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나라도 감정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문이 열릴 때 등장한다고 했다. 이 지도자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 이미 내면에서 변화 직전의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의식, 용기, 성찰을 일으키는 불꽃. 그는 약속을 내세우지 않는다. 전략도 없다. 그는 단지 존재로 도달한다. 이 무명의 지도자는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것은 선전도, 조직된 시스템도 아닌 자연스러운 끌림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부름을 느낀다. 주변의 분위기는 일종의 긴박감으로 가득 찬다. 이 인물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을 여는 순간 마치 온 나라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돈다. 메시지는 단순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이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두드린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을 예언의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여긴다. 위기와 사회적 피로에 짓눌린 한국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힘을 발견하는 순간, 아비게아는 이 움직임이 사원이나 교회 같은 종교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세속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며 오랫동안 신앙을 거부해왔던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해답을 찾는 걸 포기했던 어른들을 흔들며 정서적으로 지쳐있던 집단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낸다. 이 각성은 국가 정체성을 재정렬시키는 흐름이 된다. 날이 갈수록 그 에너지는 커져만 갔고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그것을 밀어올렸다. 이 지도자의 초기 메시지는 국경 너머까지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위기를 겪고 있던 지역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 다른 현상을 감지한다. 이 움직임은 힘을 얻으며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흐름이 된다. 그것은 영화 같은 기적도 눈부신 현상도 아니다. 그 힘은 집단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나온다. 사람들의 행동, 선택, 말,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한국 내부에서 형성된 이 움직임은 이제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시작된 각성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충분한 힘을 얻게 되었고 대륙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갈등 속에 있는 인접 국가들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이 감정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흐름처럼 확산되며 여러 지역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기술과 문화의 강국으로만 인식되던 한국이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의 결정, 대화,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하나의 영적 사회적 기준점이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 변화를 감지했다. 이전에는 한국의 움직임에 무관심하던 대중들까지도 이 나라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홍보도 외교 정책도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감정을 깨우는 감정적 재정렬. 아비갸는 이 현상이야말로 한국이 대륙 내에서 새로운 위치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았다. 더 이상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그 흐름을 이끄는 나라로. 이 각성의 힘은 국가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자부심, 회복력, 목적의식이 더 강해진다. 사회는 스스로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오래된 상처들은 이제 도덕적, 영적 확장의 연료로 전환된다. 한국은 더 의식적으로, 더 분별 있게, 더 큰 문화적 영향력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빠르게 팽창하는 하나의 영향력의 장창을 형성한다. 인접 국가들은 이 흐름을 주시하며 전통적인 대륙 리더십 모델을 넘어선 전환의 징후를 감지한다. 아비갸는 이 영향력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다른 나라 국민들 안에서 잃어버렸던 정체성과 내면의 힘을 되찾고자 하는 갈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것이었다. 한국은 하나의 거울이 된다. 연속된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은 국가들에게 무엇인가 결핍되었던 것을 비춰주는 거울. 그 영향력은 너무도 깊어 여러 학자들이 이 현상을 아시아 대륙 내 영적 축의 전환 가능성으로 분석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확산의 흐름 속에서 아비갸의 예언 중 가장 섬세하고도 강렬한 부분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반도의 미래, 즉 통일된 영토로서의 운명. 아비갸는 언제나 남북한의 분단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역사적이고 영적인 균열로 보았다. 이 분단은 단지 체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트라우마는 곧 결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었다.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은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방식으로 북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작은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용한 방식으로 진리를 찾는 소규모 집단, 외부 정보가 은밀히 유입되는 현상, 외부 콘텐츠에 노출된 북한 청년들의 변화된 태도. 이러한 정서적 흐름은 북한 체제의 경직된 구조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아비갸는 이것을 불가피한 과정의 시작으로 해석했다. 그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내부 압력에 의한 점진적 변화, 혹은 집단적 정서 붕괴로 인한 급격한 붕괴. 두 경우 모두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신했다. 한반도의 분단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통일은 정치적 합의나 외교적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양국을 가로지르는 영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남한에서 등장한 무명의 지도자는 이 과정에서 상징적 목소리로 작용한다. 그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며 외교적 무대에도 서지 않는다. 그의 역할은 단 하나, 영감을 불어넣는 것, 대중의 상상 속에 하나의 한반도라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 그가 건드리는 것은 정부가 다루기를 꺼려하는 영역이며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민중이 집단적으로 변화의 열망을 품기 시작하면 어떤 견고한 구조라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아비갸는 통일이 군사력이나 외부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소진의 결과로 일어날 것이다. 남한에서 피어오른 희망의 기류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때, 북한 내의 조용한 집단들이 더 이상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는 순간, 그렇게 체제 내부에서부터 약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붕괴는 외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화만이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된 한국은 아비갸가 보기에는 아시아 대륙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심적 사건이 된다. 그것은 아시아가 새로운 주기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이다. 군사력이 아닌 영적 힘이 중심이 되는 시대, 오랜 시간 압박 속에 살아온 민중이 자신 안에서 방향을 찾기 시작하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점으로서 이러한 한국의 각성은 단지 영적 사회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인접 국가들은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어떤 나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화했고 또 어떤 나라는 조용한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아시아는 서서히 재편되고 있었다. 마치 각국이 새롭게 떠오른 한국의 위상에 맞추어 스스로를 조정하는 듯한 흐름. 아비갸는 이 변화를 대륙 역사상 가장 민감한 단계 중 하나의 시작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은 점차 그 영향력의 약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부적 긴장, 경제적 피로, 사회 통제의 어려움이 겉으로 드러나며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취약성은 중국이 지역 내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힘을 약화시켰고 그 틈에서 한국이 도덕적 문화적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 대중은 새로운 안정의 상징을 원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한편 일본은 다른 경로를 택했다. 내부 정치권의 압박은 국가로 하여금 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군사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흐름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는 오히려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주변국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야망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은 상반된 이미지로 등장했다. 일본이 경직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이 한국은 균형의 상징으로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빠르게 심화되는 분열에 직면해 있었다. 내부 갈등, 정치적 불확실성, 인구의 피로감은 국가의 전략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이 취약성은 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를 뒤흔들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비갸는 이 현상을 역사적 기회로 보았다. 거대 강국이 균형을 잃을 때 중소 국가들이 대륙 재편의 핵심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집단적 각성으로 강화된 한국은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한미 관계 역시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보호 동맹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기술, 에너지, 디지털 보안과 같은 전략 분야로의 협력 확대가 예견되었다. 이 분야들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양국은 외부 압력에 직면한 협력 파트너로 더 긴밀히 연결될 것이었다. 이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 속에서 작동하는 협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아비갸는 이를 새로운 세계 질서 속 핵심 퍼즐 조각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여러 힘이 움직이는 가운데 아시아 대륙은 점차 재편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간자적 위치에 머물지 않고 협정과 동맹, 글로벌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도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상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랐다. 아비갸는 모든 상승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동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 그리고 그 위험의 핵심은 바로 내부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념 간 충돌, 세대 간 갈등, 반복되는 양극화는 정서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만약 이 분열이 더 깊어진다면 국가는 각성을 지속할 수 있는 통합의 힘을 잃게 된다. 아비갸는 이를 모든 역사적 전환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라 표현했다. 상승은 집단의 결속에서 오고 몰락은 감정의 분열에서 시작된다. 또 다른 경고는 국가적 자만에 관한 것이었다. 아비갸는 빠른 성취는 언제나 위험한 감정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자부심은 곧 장벽이 되어 국민이 영적 운동을 지탱하는 겸손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한 국가가 도덕적 책임감을 잃게 되면 그 나라는 다른 문화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적 영향력 또한 잃기 시작한다. 한국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더 높은 목적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피상적인 야망에 휘말릴 것인가? 그는 또한 정체의 위험도 언급했다. 영적 각성이 강렬하게 시작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지속되는 일은 없으며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각성의 에너지는 연대, 성찰, 용기, 그리고 국민 간의 진심 어린 교류를 통해 계속 재생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은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는 기준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책임도 커졌다. 한국이 내리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결정 하나하나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등대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비그야의 마지막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운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한국은 매우 드문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다시 정의하고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통합을 유지한다면 깨어남의 힘을 간직하고 전례 없는 글로벌 영향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강대국들을 약화시킨 동일한 위기에 휩쓸려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예언은 완성됩니다. 아비그야가 전한 여정은 한국을 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렬한 시기 중 하나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내적 변화, 대륙적 영향력,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게시를 지켜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선은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 집단적 이해의 일부입니다. 공유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콘텐츠로 이동해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